네, 저는 대학원 졸업 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그 후 서울대 교수 총장을 거쳐서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동반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3.1운동 때 민족 지도자 33인한테 국제정서를 가르쳐주고, 또 파고다공원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사진을 다 찍어서 출국하는 외국 선교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게 3.1운동이 외국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죠. 이미 1916년에 세브란스 이전에 교수로 오셨다가 3.1운동을 맞았으나 하도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주시니까 일본 사람들이 1920년에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모국인 카나다로 돌아가서 한 30여 년 동안 토론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승만 박사가 1958년에 독립유공자로 초청을 해서 귀국이라 그럴까, 한국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서울대, 연대 등에서 강의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겠다, 또 좀 더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을 대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가끔 대주셨는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셔서 오늘날 제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비둘기처럼 대해라. 그러나 강한 사람들한테는 호랑이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사회에 대해서 비판 정신을 가져야 된다. 마구잡이 비판은 곤란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죠. 또 하나는 생활에서 정직은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하니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냐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참 너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눈꼽만침도 안 돼서 참 안타깝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한국의 빈부격차는 훨씬 더 심해질 텐데 일생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전념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날 제가 재벌 개혁 등 사회 부조리에 관심도 가지고 또한 동반성장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동반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은 말 그대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반성장이 마치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또 많은 언론 매체들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도 쓰고 칼럼도 초청하고 또 사설도 씁니다만,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는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의 GDP가 1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50대 50으로 분배되었다고 합시다. 동반성장이 꾀하는 것은 그 GDP 100을 110 또는 120으로 늘리는 동시에 분배를 종전처럼 하면 GDP가 110일 경우는 55대 55,
GDP가 120일 때는 60대 6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52대 58 또는 56대 64 이렇게 분배를 좀 고치자고 하는 것이 동반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동반성장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빈부 간의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지역 간의 동반성장,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동반성장, 남녀 간의 동반성장, 세대 간의 동반성장, 남한과 북한 간의 동반성장, 또 국가 간의 동반성장까지 따질 수 있죠.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균형 선발로 학생을 뽑는 것은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고, 요즘 여성 교수들을 학교도 그렇고 많은 기관에서 주요 요직에 의도적으로 앉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녀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의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됐다. 그러면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한중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고, 또 세계 신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뽑힌 중국의 만리장성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고, 또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로 된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것도 역시 한중 간의 동반성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이른바 경제민주화하고 비교해 보면은 경제민주화는 수단이고 동반성장은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성공하려면은 계속 혁신을 해야 됩니다. 네, 혁신을 하려면은 창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의성이 뭡니까? 창의성은 사물을 지금까지 보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태양이 도는 줄 알았더니 지구가 도네. 지구가 네모인 줄 알았더니 둥그렇네.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까지 많은 사물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창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의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옵니다. 자기한테 질문하거나 또 남한테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질문은 또 어디서 나와요? 호기심에서 나오죠. 호기심을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독서, 사람 만남, 여행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독서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여행 많이 하면은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면은 창의성이 생길 텐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새 여행은 많이 하지만 독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각 가정에 자식이 한둘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좋은 애하고 사귀라 그러더니 한참 지나면은 아예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 만남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걸로 통해서 호기심이 생겼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또 질문을 잘 안 해요.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 매일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했어? 네. 몇 개요? 몇 개? 2개요. 한번 얘기해봐. 그럼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했는데? 아무튼 대답을 하면은 나는 그 선생님 대답에 찬성하는데 다른 의견을 갖는데 꼭 한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그 창의성을 키우는데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갔다 온 자녀들한테 학부형들이 뭐라고 많이 하냐면 오늘 몇 등 했어? 몇 점 받았어? 그게 거의 다 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질문이 혹시 오늘 선생님 질문하시는데 대답했어? 가 고급스러운 질문이지. 괄호 열고 불경스럽게도 가려 닫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냐고 묻는 학부형은 별로 없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경제교육이나 어떤 기부나, 다시 말해서 경제교육 기부나 또는 다른 기부나 다 아름답고 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교육은 경제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그냥 놔둬도 우리 지금 국민들이 너무 계산적이다, 너무 양악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혹시 이 경제교육을 학생들이 정말로 계산 잘하고 또 양악하게 되는데
쓰일까봐 걱정은 듭니다. 경제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부분의 성장의 효과가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거를 경제의 순환으로 따져본다면은 그 낙수 효과하고 분수 효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예를 들자면 수출 대기업이 잘 되면은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수출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잘 되고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또 다시 생산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이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도 그러죠. 다른 한편으로 분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운이 나빠서 실력이 없어서 또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수단이 많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나서서 그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방법의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될 수도 있고 대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의 발전,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거를 분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한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낙수 효과하고 분수 효과가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반 성장은 바로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의 결합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에서 동반 성장과 관련해서 그럼 뭘 하면 좋으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선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이 먼저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문제도 많이 완화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부자가 많고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되면 다른 데의 동반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조달청 발주 등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이렇게 북돋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은 목표보다 더 많이 나면은 그 초과분을 대기업하고 협력하는 중소기업하고 좀 나누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시혜적이라고 하지만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보상적인 것입니다.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누리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기업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이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거래하다가 불공정 거래 행위, 예를 들자면은 납품과 후려치기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과이익을 공유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지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대기업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을 텐데, 어떤 산업에 그 산업에다가 펜스를 쳐갖고 중소기업이 해도 잘할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에 하라고 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하지 말고, 신규로 진출하지 말고 이미 진출한 데는 사업 확대를 하지 말라고 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LED 조명 등 중소기업에 해도 된다. 레미콘 중소기업에 해도 된다. 된장, 간장 중소기업에 되지 않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발주를 할 때 그것이 중소기업 위주로 하자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못 믿어서 대기업에 발주를 하면은 대기업은 그 받은 돈을 띄고 거의 손도 안 댄 채 중소기업에 하청을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튼튼해져서 정부가 요구하는 물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로 이 발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현재 한국 경제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성장과 양극화인데,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 대상이 없어요. 핵심 첨단 기술이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 못 하거든요. 물론 대기업한테는 핵심 첨단 기술을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연구 및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에서 D 중심에서 R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 경제는 D, 개발은 잘하는데 R, 리서치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R은 리서치는 아니고 전부 리파인먼트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D에서 R로의 방향 전환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단기에 좀 성과를 거두자면은 아까 초과이익 공유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발주가 중소기업한테 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없었더라면은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할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면은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제품이나 대기업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장을 좀 촉진할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저성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지금 주역이 중소기업이니까 양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동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동반 성장이 앞으로 저희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업 활동을 할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이윤극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반 성장도 해야 장기적으로 이윤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마이클 블룸버그 돈 다 잘 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돈을 벌게 한 사회 메커니즘이 계속 유지돼야 돈을 계속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인식하고, 그 사회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장기 이윤을 위해서 지금 단기에는 조금 양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여러분, 훌륭한 기업가가 되려면 창의성도 개발해야 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이 체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아마 110살 또는 120살까지 살 텐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업 경쟁은 정말로 뜨거운 것이 될 텐데, 그 뜨거운 기업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체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 사람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교육론입니다. 그 교육론에 보면은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체력이 중요하다, 체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런던에서 살 때 이튼 칼리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더니 2월인데, 영국의 2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학생들을 반소매 입히고 반바지 입혀갖고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시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교사같이 생긴 사람한테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이런 걸 시키냐 그랬더니, 훌륭한 리더십은 강인한 체력으로부터 나옵니다. 19세기까지는 이튼 출신들이 영국 수상을 주로 해서 영국이 세계 1등 국가였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왜 그런지 몰라도 이튼 출신 아닌 사람들이 수상이 되면서 세계 1등 국가를 영국이 미국한테 넘겨준 걸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가릴 수가 없겠으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의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